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고 난 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알래스카 빼고는 그곳을 하는 곳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틀 뒤에 정세균 총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 적절치 않다, 재원 문제 등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 바로 반격했죠. 주말 사이에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사대적인 열패 의식을 버려야 된다. 아울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정치다.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권 삼룡의 신경전이 갈수록 점점 불거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같은 어떤 그 정책 대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논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건강한 모습인가요? 좋은 현상이에요. 네. 부러운 현상입니다. 정책을 갖고 서로 논쟁하는 거는요. 저런 논쟁을 통해서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감정만 상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서로 저러한 경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럽고 잘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잘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전제가 있었죠. 감정이 번지지만 않으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실 지지자들 가운데 조금 도가 지나치게 될 경우 감정 싸움이 벌어지게도 되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우리 당권을 잡아가는 과정에서요. 감정 싸움 안 일어났던 후보가 있었나 이렇게 또 생각이 돼요. 네. 서로 간에 자신이 믿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가 조금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면 그 후보를 대신해서 싸워주려고 지지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은 이전에도 비슷하게 있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면은 좀 진보적 세체를 누가 더 뚜렷하게 만드느냐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기에는 아직 대권 경쟁이 뭔가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자기 지지층 내 어느 정도 지지를 유지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확실히 진보적 색채를 뚜렷하게 하고 자기 입장과 이런 선명성 경쟁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낙연 대표가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호남에서 좀 바람이 조금 빠지는 게 아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호남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경쟁 구도가 계속 만들어져 가면서 앞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번에 한 4월 그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권 구도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관심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냐 이게 또 한 번 마디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낙연 대표와 당시에는 이제 4월은 대표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대권 주자로서 어떤 경쟁을 벌이느냐, 얼마나 주목도를 끌만한 이슈들을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도 지지율이 많이 변동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여론조사 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권 주자 선호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여쭤봤는데 이재명 지사가 25.2%로 부동의 1위입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이낙연 대표, 이어서 홍준표, 안철수, 정세균, 유승민, 심상정의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지난 5일과 6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 대상으로 했다는 부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F+- 3.46%포인트입니다.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를 거의 2배 넘게 앞서고 있는 가운데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4월 재보선 이후에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분께 그럼 1분씩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변화하겠죠. 앞으로도 많이 변할 겁니다. 많이 굴곡이 있을 거고요. 그 고점이 있으면 저점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아마 각 그 후보 진영에서 충분히 다 고려를 하고 계획을 짜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관심사가 계속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19에 굉장히 지쳐있기도 하고요. 4월 보궐선거에 관심이 많이 쏠려가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권 구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많이 보여하고 또 무엇보다도 정치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4월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국민의힘이 어떤 대권 구도를 만들어 가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변화할 것들까지 준비하면서 각 진영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 이낙연 대표는 3월 초에는 대표직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등등 경기도지사로서 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이낙연 대표는 어떠한 모습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정치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불가해요. 대표직이라는 막강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지지율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 분이 대표직을 내려와서 어떠한 승부수를 갖고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러한 정치력을 이낙연 대표가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대표를 지켜주고 있는 유일한 방파제 뚝은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예요. 거기서 지면은요, 이제 이낙연 대표는요, 대권 후보로서 후보군에서부터 탈락될 거예요. 근데 하지만 거기서 만약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그래, 당신이 무리해서 후보를 공천을 하고 네. 또한 당신이 선거를 주되게 치렀는데 당신의 대중성도 검증이 됐구나. 자, 대선 후보로서 다시 한번 당신에게 기회를 줄게라고 지지층에서 네.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서울 보궐선거에서 지게 되면은요, 이낙연 대표는 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